글쎄요, 제가 만약에 정당 강의를 뭐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정당론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전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착자들이 뭐 정당론에 대해서 가리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의외로 그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그게 다 하고 나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갈등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 사실 그 문제가 현대 정당 이론의 사실 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뭘 해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의 수가 몇 개냐 하는 문제하고 정당들 사이에 그들이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 대표하려고 하는 그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국 정당 정치의 미래가 뭐가 될 것인가. 아마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당 우위 체제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비전을 아마 가질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한 양당제가 사실 민주당의 이해관계랑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력은 약해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양당 구도를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보수 입장에서도 보수 양당 체제에 깰 수 있는 양당제를 진보 보수 양당제를 가든 보수 양당 체제와 달리 약한 정당이라도 그 다당제적인 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역시 정당의 수에 대한 문제를 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의 수에 대한 이론이 정당 관련된 이론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다른 하나가 그 정당들이 대표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통합해야 되는 중요한 갈등이나 쟁점이 뭐가 돼야 될 건가.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분야이고 대개의 경우는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를 말하든 정당을 말하는 사람이 이 후자는 사실 잘 말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말하고 수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동 문제가 우리처럼 시민권을 못 가져버리면 사실 어떤 민주주의를 해도 정치가 사회를 안정시키는 메커니즘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정치도 노동 문제를 사회주의 정당도 없고 좌파 정당도 없으니까 노동 문제가 배제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사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미국 민주당이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걷어주는 돈이 없으면 정치를 사실 못합니다. 미국의 선거에서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선거자금이 민주당 전체 선거자금의 절반 정도 됩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 절반이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다 말합니다. 나는 워킹 클래스의 또는 이 아메리칸 워커들의 챔피언이다. 난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투사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아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도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경제라는 것은 포춘지에 미국 기업이 몇 개 들어있는가 이런 걸로 따지지 않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되는지, 다른 하나는 손님이 주는 팁으로 살아야 되는 웨이트리스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 휴가를 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실직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우리는 좋은 경제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경제는 dignity of work, 노동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게 좋은 경제라고 봅니다. 이건 미국의,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 우습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것.
독일 기민당도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진취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뭐 노사 공동결정제도, 뭐 무슨 직장 평의회, 지역 내 노사 단체 협상, 뭐 2km 범위 안에서는 그 노조가 이제 단체 협상을 같이 합니다. 이게 다 사실은 기민당 때 만들어졌어요. 기민당 안에는 그 노동규범이 비막스주의적인 또는 비혁명적인 노동규범이 튼튼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독일 출신의 교황이 이미 130-40년 전에 일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노동교리에 대해서 가져야 될 걸 말했을 때부터 이미 보수라고 해서 반노동적이지 않다라는 것. 이미 독일의 기민당 안에도 그게 있고 독일 기민당 안에도 진보파가 있습니다. 진보파의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은 노동 문제입니다. 이게 노동 문제는 진보 보수를 따르지 않고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이게 그래도 정치가 좀 민주주의를 좀 비스름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는 노동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이 계급론이나 또는 혁명론밖에 없어서 그간 우리도 지금 민주노총 가가지고 교육자료를 이렇게 보면 옛날 교육자료가 지금 있는데 민주적 가치랑 맞는 노동 개념이 진보에서 좀 자리 잡고 그게 당원 교육이나 지지자들 교육에 저는 좀 폭넓게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을 아주 절실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철도 기관사를 한 사람을 이제 우리 출판사에 책 만드는 것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이 기차 밑에서 이 정비 쪽 있는 그 사람이 기차 밑에서 이제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아이 손잡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세워선 아이에게 뭔가 큰 교훈이라도 가르치는 것처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회,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노동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이제부터 좀 강조드릴 겁니다. 정당 정치가 최소한 이 문제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는 건 그게 될 쯤 돼야 우리도 진보도 보수도 좀 개명된 이 갈등을 좀 해서 사회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걸 이걸 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미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미국이 민주공화당 뭐 정당 차이도 별로 없고 뭐 좀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화당이 집권했던 한 50년하고 민주당이 집권했던 한 50년의 차이를 보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미국의 하층 20%의 소득이 공화당 때보다 증가율이 6배가 높습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계층 간의 차이가 나야 이게 정당 정치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민주당이 지지되는 것이 나의 소득에 관계가 있고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자기 소득에도 관계가 있고 그러면 양쪽 사이의 논쟁은 그래 분배와 전체 그 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하는 걸 가지고 좀 흥미로운 논쟁도 이렇게 있는 것이지 정당 간에 누가 되든 그 결과가 거시적으로 이 시민 집단 사이에 별 함수 관계가 없으면 그럼 정말 정치 재미없습니다. 정치가 갖고 있는 분배 효과는 사회의 갈등을 균형이 너무 노동자 쪽으로 펴우쳤으면은 그걸 중간 쪽으로 옮겨주고 너무 기업이나 재벌 쪽으로 옮겨가 있으면 그걸 옮겨주는 게 정치 경쟁의 효과여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는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당 정치 틀 안에 들어오면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정당 정치를 하게 되면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다수의 지지를 얻는 건 혁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면 왜 민주주의를 하고 그럼 정당 정치를 하냐.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바라신다 그러면
사실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를 거부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잘 안정되고 심화시키면 그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여러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 민주주의의 좋은 점은 사람들을 조금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좀 덜 돼도 경제만 디립다 발전하고 군사력만 좋아도 갖는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박물관 가장 많고, 뭐 돌아다니면서 박물관 투어만 해도 볼만한 거 많고, 전 세계에서 의학 기술이나 이런 뭐 기술 뭐 첨단이고, 뭐 하여튼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첨단의 변화나 이런 건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뭐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얻을 수는 없지만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자유로운 거, 자기가 발언을 하고 결사를 하고 조직을 만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덜한 거, 좀 평등한 거, 빈곤계층이 좀 적고 계층 간 어떤 불평등이 좀 적고, 그것의 결과로 좀 건강한 거, 예를 들어서 수명률도 계층 간의 차이가 너무 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살고 이러지 않으면 그건 민주주의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0대 약물 복용이 너무 많고, 하여튼 총기 사고나 이런 것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뭐 강력범죄 때문에 고통받는 바도 좀 적고, 또, 범죄로 인해서 재소율도 좀 낮고, 이런 정도의 안전함은 저는 꼭 경제적으로 엄청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가치를 잘 통해서 저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딜까? 여성 장관의 비율도 남성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하여튼 투표율도 좀 높고, 시민됨의 어떤 만족도도 좀 높고, 이런 사회는 어딜까? 정치학자들 중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결론 중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인과적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 한 서너 개 됩니다. 하나는 진보적인 정당들의 경쟁력이 높은 데가 그렇습니다. 북유럽, 중부유럽 이후의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이 정치가 그래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 데는 대개 진보 정당들이 집권도 꽤 하고, 아무리 그래도 보수 정당 집권 기간이 깁니다. 그래도 진보 정당들이 집권의 가능성이 좀 가까운 것. 그래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있는 데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데가 좋습니다. 조직률도 중요하지만 단체협상 적용률이 이 노조 조직률은 작아도 노조가 있는 데서 단체협상한 게 노조 아닌데도 적용되는 걸 보고 단체협상 적용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높은데 괜찮습니다. 프랑스가 노조 조직률은 7, 8%밖에 안 되지만 단체협상 적용률은 9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데도 노조가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의 단체협상의 결과가 그렇지 않은데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동자의 협력을 얻어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노조 숫자가 적은 나라들이 좋습니다. 우리처럼 노조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노조가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조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노조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중앙집권화라고 부릅니다. 노동운동은 중앙집권화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조 숫자가 작아야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사회도 안정됩니다. 이런 노동조합의 힘이 전체적으로 강한 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평등하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또 하나 변수를 찾으라면, 적어도 지금 있는 변수들과 관련돼서 말하자면 비례대표제가 있는 나라들이 지표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례대표제가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사실 진보정당이 있고 노동운동이 강한 데가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변수에 상호 통제를 해보면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건 그래도 진보 보수가 정치적으로 서로 균형 비스름하게 경쟁하는 사회,
노동조합도 그렇게 배제되지 않고 교섭력을 가지고 경제의 결과에 이 목소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사회가 그래도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여기에 예외가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일본 정도일 겁니다. 일본은 진보정당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노동운동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참 희한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정말 그 점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관료의 유능함을 통해서 또는 상층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독점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스스로 절제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생긴 일본 사회 정도가 조금 다를까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서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바탕인 자본주의적 갈등을 민주주의가 그나마 다뤄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두 가지 축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 정치의 요체, 이념적인 그래도 진보 보수가 조금 넓어야 됩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대표할 공간이 넓지 않으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상상력이 넓을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 정치학자 중에 디 팔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안정된다는 것은 공산당도 선거 경쟁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사회다. 나는 비록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에 대해서 전혀 지지할 의사가 없지만 이 사람이 인상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생각의 자유가 정치, 공산당이 들어간다고 해서 집권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군소정당의 자리에 위치하는 게 대부분이지. 그러나 그렇게 폭이 넓으면 이상하게도 그 정당 정치의 경쟁의 어떤 물리적인 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거, 민주주의도 안정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쟁하는 범위가 넓은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그래야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도 좀 정치 안에서 좀 이 균형 있게 받아들여져서 좀 덜 그 불평등하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모멸감을 받는 그런 사회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볼 때 정당 정치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하이델베르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가한테 이제 좋은 민주주의 청소년 교재나 좋은 노동 관련된 좋은 청소년 교재가 좀 독일이라면 좀 있지 않을까. 그것 좀 한번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이델베르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놀 겸 해서 이렇게 간 건데 그 친구가 저를 안내해서 이렇게 그 서점에 가서 이렇게 이 좀 사이즈도 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게 독일 사례와 이런 걸 돼서 이걸 번역은 못하겠고 나중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책을 만들면 좋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책의 1장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브라질 커피 농장의 노동자들에게 얼마가 돌아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딱 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삼인주의가 갖고 있는 걱정이나 딜레마는 그게 일국적 단위에서 작동하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정규직하고 숙련 노동자는 보호가 잘 되는데 비정규직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보호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삼인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독일 사회를 이만큼 안정시키긴 했지만 더 이상 일국적 범위 안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커피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수많은 나라들의 노동자들의 공동행동과 협력행동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내 커피 한 잔 때문에라도 그 취향을 얻기 위해서라도 독일 사회 안에서 너무 일국적 단위의 노동관념을 우리가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세금 내고 그 세금의 결과나 산업정책의 결과가
국내 이 보호받은 정규직 중심으로 하는 거에서 조금 우리가 삼인주의적인 그 전망을 조금 열자라고 하는, 이제 우리도 글로벌화된 노동관념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이제 아주 초보적이지만 이렇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3장이 이 정당을 만들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숙제로 이렇게 예시로 나온 거는 숙제하기 싫은 정당 만들기입니다. 장난기 있죠.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근데 이제 요지는 선생님들이 너무 채점하기 쉽게 일률적으로 숙제 내는 거에 대해서 뭐 숙제하는 여러분들도 좀 자기가 주도적일 수 있는 숙제 만드는 숙제의 방법을 다양화하는 거를 좀 주장하는 정당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요체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뭔가 문제가 있고 주장이 있으면 정치 조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정치적으로 문제를 조직해서 해결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좋은 미덕이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아직 투표권은 없지만 미래의 시민으로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우리 사회에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화내고 분노하고 뭐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정치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리더가 돼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가살 일을 잘 안 도와주면 독일 사회의 한 문제거든요. 약간 남성 중심적인 게 있습니다. 독일 사회가 다른 서유럽 복지국가랑 차이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조금 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주부당 만들어 보라. 그래서 독일 사회 안에서 가족 위치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더 세게 주장하기 위한, 퇴직을 했는데 나는 평생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퇴직 이후에 우리 사회가 나를 보호하는 게 좀 불만스럽다 그러면 노인당 만들어라. 그래서 주장해라. 우리가 나름 평생 시민이자 가장이자 어쨌든 회사의 한 노동자자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 사회가 나에게 주는 것에는 내가 기대만큼 안 되는 이유,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주장해라.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책에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이어서 정말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독일 사회에 참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당 구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독과점 시장입니다. 정당은 내비두면 과주정적인 요소를 퇴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당을 쳐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회로부터도 쳐줘야 되고 더 좋은 건 그 좌우의 정당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독일 사회가 지금 유럽에서 그나마 지금 가장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안정감을 보이는 거는 그 좌우의 정당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인당이 조금 불만 있다 그러면, 녹색당 만들어서 너네들 보수화됐다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도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정부가 돼서 연정도 하게 되고, 연정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도 하게 되고, 에너지 정책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자력 적게 짓게 되고, 적게 짓게 되니까 이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삼인당 지지자들 중에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까? 신재생 에너지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까? 이런 것도 다 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이 정치의 방법으로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독일 정치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정당들의 충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거의 좌우 어디든 무시당하는 범위 안에서밖에는 지금 없는 게 큰 정당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절제하지 않거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무모할 정도로 이 사회적인 목소리에 좀 무감하게 된 거는 전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매개체가 강해야 사회랑 이 정치 사이가 또는 민주주의 사이가 좀 갭이 좀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 문제와 그것에 기반을 둔 정당 정치의 기반이 좋아지는 것,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안 가르치는 게 바로 전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과 정치. 노동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들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동은 어느 나라나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은 계급 문제나 뭐 이념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공동체든 다 기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땀 흘려 일하면서 함께 협동하는 그 재미를 못 가르치면 그게 평생 행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행복한 건 역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힘들게 땀 흘리는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유럽에 제가 참 멋진 가치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 시절에 노동의 경험이 없으면 일반 취업 때도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너가 청소년 시절에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함께 노동하면서 협력하는 경험을 못 배웠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사람들하고 팀워크를 맞춰서 일하겠느냐. 이게 정말 멋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인턴을 해서라도 돈을 벌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쨌든 그 노동의 경험을 중시하는 것.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보수 정당도 늘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진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다라는 게 보수 정당의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진짜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다. 사회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적어도 일하는 문제와 노동 문제는 전 합의쟁점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가지고 이게 뭐가 된다라는 건 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또 안 가르치는 거? 정치 안 가르칩니다. 정치 중요합니다. 인간은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열정의 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말하듯이 이성은 열정의 노예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마 이해할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화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요소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억압되는 게 아니라 좋은 열정으로 나쁜 열정의 힘이 이렇게 완화되거나 조정되는 게 그게 철학자들이 인간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로서 우리한테 알려준 그겁니다. 아이들은 몸이 크면 인간은 몸이 크면 그 크기만큼 정비례해서 열정이 큽니다. 중학생 정도만 돼도 몸이 다 크면 이미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열정은 다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열정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 열정을 풀 걸 가르쳐야 됩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나중에 너네도 사회를 이끌어 볼 리더가 되보라고. 전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네가 지금 이렇게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불만이 엄청 많으면 나중에 교육정책 바꿀 정도로 너네들이 동료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교육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기보다는 더 나은 교육체제를 만드는 노력을 정치적으로 조직해보는 것. 그거 해보라고 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를 가리키면 폭력적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가르쳐지지 않으면 폭력적이 됩니다. 그러면 빵쇼트라고 그 애들 때리고 이런 거는 그 열정을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인간 활동의 가장 고결한 건 통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통치 그러면 부정적인 말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잘 생각해 보면 사회를 잘 이끌어야 개인 삶도 좋습니다. 정치의 출발은 누군가 사회를 잘 이끌어서 개개인의 삶이 안정감을 갖게 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해주는 것. 이게 정치의 원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때 정치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통의 조건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철학자들은 뭘 했습니까? 정치를 한다 그런 건 철학을 하는 일이요. 도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건축 이런 걸 좋아하고, 이 미술 이런 걸 다 좋아합니다. 천체 물리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한 거는 어떻게 하면 사회 공동체를 잘 이끌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자도 반통치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도 통치체제니까. 민주주의자가 발견한 건 나 스스로 통치하는 일과 사회를 이끄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 현대민주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뽑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킬 법을 만드는 것. 이게 현대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 사회를 잘 이끈다는 얘기는 투표도 잘해야 되고 필요하면 나도 정치 내 적성이 맞고 내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무슨 뭐 구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 단위 어디도 다 정치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사회를 잘 이끄는 데 필요한 지식을 추구하는 행동을 옛날 사람들은 에로스라고 부른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이들 삶도 그렇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게 자기 삶을 풍요롭게 사는 길인 건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 사람 삶도 좋아지고 내 삶도 병행해서 좋아지는 건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지식을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뭐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과연 시장 경제를 사회에 좀 유익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시장 경제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관심 갖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에로스라고 불렀다는 것. 달리 말하면 아이들에게도 너네가 커서 너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보다는 너가 능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끌어 보기도 하고, 누군가 이끈다 그러면 너 스스로도 그 사람하고 협력해서 좋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고, 그런 정치적인 일, 그게 정치적인 일인데 다 우리는 정치 그럼 무슨 권력만 무슨 행사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정치적인 일인데 그 정치적인 일만큼 사회를 이끌면서 너 스스로도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에로틱한 게 없다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아이들 삶도 훨씬 나아지고 부모들 삶도 조금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개개인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선택에는 어떻게든 아이 좀 더 공부시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정치의 길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변화가 가능한 쪽으로 저는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교육감이 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러면 봉사 점수, 그거 점수가 되는 그게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가능하면 거기에 좀 시민교육에 그거 좀 넣고, 시민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시민교육이 이렇게 인색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정당에서 원래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민교육을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시민교육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기구에서 시민을 길러낸다는 게, 전 하물며 서울시에서도 시민교육을 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시민교육은 자율적인 영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 있다 그러면 교육의 한 과정으로 전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길러내는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서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시민교육이 되는, 그거 우리 별로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도 정치 캠프에 가는 게, 이게 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슈레더라고 하는 독일 수상이 유명한 이유는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당 활동을 잘한 것. 가서 토론 잘한 것. 유럽에 지금 장관들 다 30대, 40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 정당 안에서 길러지면 노동정책 이런 게 갑자기 의원이 돼서 우리처럼 하거나 갑자기 뭐 장관으로 불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함께 같이 고민하는 동료도 있고 이해 당사자들도 다 이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30, 40대들이 장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정당 정치에 생각해야 되는 어떤 길이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당도 이게 뭐 친박이냐 뭐 무슨 뭐 비박이냐 그렇고, 야당도 친노냐 비노냐의 싸움으로 정당이 지금 개혁의 방향이 뭐 그것과 어떤 연관이 이렇게 다툼을 하는 거는 참 곤란하다는 거. 정치의 세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제가 7페이지에 좀 중간에 좀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런 종류의 상상이 좀 우리한테 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함께 땀 흘려 일하면서 협력하는 것의 가치가 근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전 정치가라면 왜 이런 고민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사회를 상상해보며 개인 삶도 준비해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열정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동배제적인 사회 문화를 좀 벗어나서 노동자도 기업이나 경제 운영에 아주 중요한 협력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까? 좀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헌신할 수 있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업가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이런 걸로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좀 교수는 교수답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정치의 좀 희망이고 꿈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치개혁이든 정당개혁이든이 더 많이 숙고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게 별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정치가는 정치가 이미 다 기본이 갖춰진 속에서 진짜 그야말로 선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구조가 아닌 변화해야 될 요소가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이 앞서 치른 비용을 우리는 이게 뒤에서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는 유시민 씨가 말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면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치러야 될 비용을 압축해서 우리는 치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정치가가 조금 교육자 역할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사상가적인 요소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정책 하나의 결과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계약론에 이 중간 부분에 이제 그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아주 높은 찬사를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 오해됐다. 마키아벨리는 오독됐고, 마키아벨리는 군주정 지휘자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정치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왜 그 얘기를 했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하게 합니다. 좋은 통치의 질서를 만드는지 못하면 시민성이 사나워진다는 것. 사나운 시민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를 왜 우리가 하게 됩니까? 그건 남을 괴롭히고 더 힘센 걸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시민성이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정치적 동물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국가라고 하는 정치 단위 안에서 소속돼서 살 수 있어야만 목적 있는 삶, 동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이하도 아니고 인간 이상도 아닌 인간으로서 목적 있는 삶은 비로소 정치가 제대로 될 때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특히 좋은 정당을 만들 꿈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이런 열정이 마음속에 충분히 있으면 실용적인 필요들 있지 않습니까? 제도도 바꿔야 되고 선거 전략도 만들고 전 그 두 가지를 양립할 때 자기 안이 좀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할 때는 아주 진보적으로 말하지만 전략을 세울 때는 그걸 아무 상관없이 세우게 되면 이건 격차만 생기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전략적으로도 승리하고 성과를 내는 이유도 더 좋은 시민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열정이 있으면 전 그 두 가지 사이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율배반 때문에 전, 덜 고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정당을 만드는 문제는 그래서, 단순히 정말로 어떤 기술적이고 이런 요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문화적이고 정신적이고 전 철학적인 주제랑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치에 만약에 소명이 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오래 숙고하면 분명히 저는 그 사람의 그런 고민을 인정해줄 지지자도 만날 수 있고 재정 후원자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약하면 아무리 테크니컬하게는 우월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는 어렵고 좋은 정당을 만드는데 사람들의 열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러긴 어렵다는 거. 어느 분야도 인간은 다 일하고 삽니다. 일에 대한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 헌신을 만들어내는 건 이런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이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론 중에서 돈 문제만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도 이게 때만 되면 이 돈 문제 가지고 언론에서 정치를 돈 문제로 싸잡아서 공격하는 게 있는데 정치가라면 또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해라고 할까? 민주적 이해가 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제를 통해서 인간 정치에서 부패는 없앨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 때문에 한국 정치가 망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부터 정치를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문제를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일종의 반부패 담론에 대한 그것이 갖는 이데올로기성에 대한 좀 문제제이기 때문에 자칫 부도덕하게 느릴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돈은
부패는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해가 되고, 부패도 선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이제 할까 봅니다. 이제 8페이지에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돈은 중요합니다, 일단. 전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시골집을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주말에 시골집을 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더라고요. 5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제가 그때 아주 평생 내가 이놈의 돈 문제만 좀 자유로워지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는 돈 신경 안 쓰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도덕적 우월심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나 본인이 별로 돈 걱정을 안 하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유인 거지. 돈은 걱정스러운 주제입니다. 고민스러운 주제고. 따라서 돈이 이렇게 우리한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은 타락의 어떤 원흉이어서 이걸 없애고자 하는 접근을 하는 건 돈이 왜 인간사회에 중요한 문제인지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요, 이 사회의 큰 경제활동을 조정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바퀴. 바퀴가 없으면 이 어마어마한 동력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끄는 건 불가능합니다. 책. 이건 제가 출판사를 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화폐입니다. 돈이 없었으면 그 모든 걸 싸들고 교환하러 다니겠습니까? 그 돈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정치는 권력으로 일하는 자리라는 걸 제가 다른 강의 때 많이 얘기를 하면서 권력으로 일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권력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지,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고 권력을 인간 삶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게 정치가로서의 일이지, 나는 반권력적이다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듯이 돈도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 없는 정치가 해야 된다는 건 현실도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돈 문제의 중요성을, 덜 느끼는, 계층들에게나 좀 합당할까? 돈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치에서 돈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질문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준은 뭐냐면 상위 한계선은 시민이 정치 참여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개인 삶이 희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머니가 말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상한선을 먼저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서 평등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건 다 돈을 주는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민회에 참여하면 일당을 줬습니다. 왜? 안 그러면 그 일당을 못 벌어서 민회에 못 가게 되면 결국은 일당이 필요한 사람은 민회에 못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 민중의 중요한 개혁, 정치에 참여할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기회비용을 정치가 준 겁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보통선거권 운동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차티스트라는 건 헌장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헌장에 5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통선거권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표들에게 세비를 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가난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비는 그러기 때문에 민주정의 중심 원리입니다. 세비를 줘야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득이 많고 적음 때문에 정치에 대한 참여의 문턱이 높고 낮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비를 안 주는 스위스가 그게 꼭 좋은 정치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스위스는 세비를 누가 준다고? 이익집단이 준다. 그럼 당연히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비가 아니죠, 거기는. 활동비를 줍니다. 이익집단들이. 활동비를 주는 것 의원들에게 귀족정에 올립니다. 귀족정은 귀족 가문들의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정치에 보내면서 그 가문에서 돈을 모아서 그 친구 정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귀족정의 돈 원리입니다. 민주정의 돈 원리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돈을 주는 겁니다. 아, 혹자는 그럴 수 있겠, 그럼 부자들은 주지 마라. 아,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마치 복지국가에서 보편복지를 말하듯이 돈 문제도 적어도 참여의 기본은 다 똑같이 돈을 주는 겁니다. 기준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것.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하한선에 대한 얘기는 돈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돈의 사용과 결과가 불평등을 조장하게 하는 걸 막는 게 어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돈의 유입을 막으면 쉬운데 돈이 안 들어가면 이게 정치에서 그게 대중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사업을 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의 효과를 어떻게 평등하게 관리할까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나라가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쏘기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지 입구를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게 됩니다. 입구를 막아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법에서는 그게 로비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청목회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들이 그 좀 정년하고 이런 걸 위해서 달리 연대가지고 그거를 1억도 안 되는 돈이 몇 천만 원이죠. 한 3천만 원인가 얼마인가를 걷어서 준 것도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그걸 한 거지 않습니까? 법은 엄격해야 되는 것도 한편에 있지만 법이 모든 걸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치학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법을 잠자게 하라라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법이 모든 걸 관여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법이 악법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 법을 바꾸느냐? 그 법의 해석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법 조항으로 하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북한 괴뢰도당의 수계랑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교류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법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영토 조항이나 그 조항을. 법의 원리는 다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해석을 멈추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 이 정치하고 관련된 문제에서도 법을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있고 법 자체를 유연하게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적용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여기에 저는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원칙은 입법의 취지에 맞도록 또는 입법부의 문제정신에 맞도록 법의 해석자들이 그래도 시민주권의 원리의 중심인 입법부의 문제 판단을 좀 존중해주는 해석들을 좀 많이 내려줘야만 저는 그게 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불법이고 부패라 할지라도 저는 그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치에서 정치 전체가 어쨌든 돈을 통해서 시민의 어떤 정치 참여와 이걸 조직해야 된다 그러면 때로 부패조차도 유익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불합리한 거고 비효율적인 거고 약간 안 써도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제형이나 그런 저기로 보게 되면 정치는 어차피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경제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도 왜 하느냐? 그 비용을 들이고 그 부패를 해서라도 그것이 갖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사회는 정치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이미 거대 경제 권력이 있고 거대로 조직화되어 있는 이익 집단들도 있고 행정 권력들도 있는데 정치가 여기서 할 일은 이걸 무시하고 모두를 다 평등하게 하고 모두 선한 마음과 도덕심만 가지고 정치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정치 이전에 있는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법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원칙으로 정치자금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그렇게 해서 부패를 줄이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게도 왜
그 정치자금을 조합 차원에서 걷게 해줘야 되느냐. 정치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는 그것을 조종해주는 낭비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부패적인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고 법 위에서 작용하는 요소이기도 한데 그걸 그래서 관용한다라는 것.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만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건 인간 누구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하루에 평균 거짓말을 한 3번 정도 하고 불법을 한 5번 정도 저지를 것 같아요. 길도 막 건너고요. 하지 말라는 법이 하지 말라는 짓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 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남자들은 하루 평균 거짓말을 3번 하고 6번 하고 여자들이 거짓말을 3번 한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완벽하게 법을 지키면서 도덕과 규범에 맞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것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그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기 정치가들이 맨 돈만 먹고 이런다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인 그 균형점이 어딜까. 정치에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현재로는 법을 만약에 문제라면 법을 어떻게 고쳐서라도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법의 범위나 합리적 범위를 어떻게 늘려줄까 또는 어떻게 관용해줄까 좀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이렇게 보게 되면 법을 점점점 통제해서 부패는 어렵게 하고 막 도덕적인 건 누구나 다 말하는데 사회는 더 부패하고 더 부도덕하게 되는 건 원리가 잘못된 걸 했기 때문에 결과를 돌아보니까 점점점 국회의원 되는 사람의 초선 의원들 수준을 보니까 다 전문가들하고 다 잘 나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 돈이 있거나 돈 빌릴 수 있는 정도의 힘없는 사람은 정치 아무도 못해요. 이거면 안 돼요. 정치가 사회의 불평등을 줄여주려면 정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차별적 우대 조치라도 있어야 정상인데 있는 것마저도 없애면서 그때마다 자금을 돈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청정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돈만 자꾸 늘어나게 만든다는 그 생각을 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제정책 하나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이 거대 기업들이나 재벌들이 하루아침에 수조 원씩 버는 일이 역대 정책 중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그거는 그 틀 안에 있다고 그냥 두고 이게 민주정치에서 들어가야 될 어떻게 보면 좀 필요악적인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이건 정치가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그 점을 저는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 사람들이 정치만 얘기 나오면 도둑놈들 말한다 그러면 도둑놈도 꽤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을 때가 있는데 특히 정치가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과감하게 좀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들 우리나라 엘리트 중에서 부패 가장 덜합니다. 그거는 청문회 보면 금방 압니다. 청문회 보면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들은 교수, 언론 엘리트, 법률 엘리트, 의사. 청문회 때마다 여러분들 그거 확인 안 하십니까? 가장 나은 게 누구입니까? 정치가들이 가장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가 아니라 적어도 정치의 영역은 민주주의 원리가 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다음번에 재선해야 되니까. 그러니 부인한테 가서도 세금 잘 내라고 하고 다운계약서 절대 쓰지 말라 그러고 인간은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뭐가 있어서 그거는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내면을 뜯어고쳐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유익한 일을 하도록 사회가 강제하는 것. 악마도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데 정치는 제가 볼 때 다른 엘리트 영역보다는 그 점에서 나은데 왜 거기만 그렇게 돈을 묶어두고 절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흥청망청 쓰는 게 지금 우리 사회 모양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현재보다는 덜 깨끗해야 됩니다. 현재보다는 조금 더
돈의 힘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다른 돈의 요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좀 허용돼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출판기념회를 그게 부패해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발상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당이나 정치는 부패를 동반하는데 그럼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정치를 없애고 민주주의는 그런 요소인데 그럼 민주주의를 없애면 깨끗할 걸. 그렇게 해결하는 건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출판기념회 하는 건 전 권장할 만한 일이고 출판기념회에 나오는 책도 꽤 읽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학자들의 책보다 평균적으로 전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꽤 그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도 있고 가끔 읽다 보면 저는 유익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조금 돈 문제 조금 덜 도덕적이고 더럽게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조금 이해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부도덕한 얘기를 하는 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